자, 최근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관섭 전 비서실장 대통령실을 떠났거든요. 자, 그런데 굉장히 좀 이례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배웅을 하는 모습, 찬문도 열어주는 모습, 그리고 앞서 퇴임식에서 합창단의 노래까지 해서 약간의 굉장히 정성을 들여주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자,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네. 오늘 모습, 그리고 퇴임식 모습도 저렇게 사진으로 공개를 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람은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잘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대통령한테 이관섭 비서실장이 어떤 존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비서실장은 한 4개월 정도뿐이 안 했지만 예. 이관섭 비서실장이 실제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건 2022년 8월부터입니다. 정책기획수석, 그다음에 국정기획수석, 정책실장,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정책기획을 조율하고 수석 중에서는 왕수석으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시작부터 같이 했다. 사실상 같이 했죠. 5월에 예. 출범했지만 8월부터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정책에 있어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하거나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볼 때,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볼 때 잘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사례를 보면 그 이관섭 비서실장이 2016년 11월에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예. 그런데 임기 1년 10개월을 앞두고서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연구 중단 반대와 건설 재개를 주장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결국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할 때 원전 정책의 정상화 등 여러 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오늘 나타났던 공개했던 저런 모습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짙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민심이 예. 뭐 물가나 민생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또 협치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즌 2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어떤 총괄을 했던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퇴임식에 직접 같이 하면서 그리고 합창단의 노래까지 나오는 그런 퇴임식, 그리고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배웅을 하고 문까지 열어주면서 잘 가시라고 인사하는 모습까지 오늘 그런 모습이 공개가 좀 됐어요. 자, 그럼 떠나간 비서실장 얘기였는데 새로 자리를 잡은 비서실장 얘기 좀 해봐야겠죠. 지난 22일입니다. 본인이 임명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 각오를 밝힌 게 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소야대 전국 상황이 염려가 되고 난맥이 예상됩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데 제가 미력이나마 잘 보좌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런 각오를 밝힌 정진석 새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요, 첫 회의, 수석 비서관들과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뭔가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한 2장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경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볼까요?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다. 말하는 조직 아니다. 밖에다. 외부에다. 뭐라고 얘기 좀 하지 말라. 이렇게 들리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의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비서들이 하는 것 아니다. 비서들 앞에 당신들 이런 게 좀 감춰져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이런 경고성 발언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놨는데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첫 회의부터 굉장히 강한 발언 같아요. 약간 기강을 바로 잡는 걸까요? 이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진석 비서실장이 취임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일간지에서 비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대통령실의 어떤 비서관들의 어떤
그 발언에 대해서 예. 그 비공개 발언에 대해서 얼마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막판에는 총리 물망 관련해서 막 얘기들이 나왔죠.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어찌됐든 하마평이 나왔어요. 공식 석상 공식 라인에서는 모른다. 그런 바 없다라고 했는데 또 다시 비공식 라인에서 이제 흘리는 거죠. 어떤 관계자. 관계자 발. 그러니까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사실 또 정가에서는 많이 파다하게 퍼져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비공식입니다.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비서는 그림자와 같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비서는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뒤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말처럼 비서들이 나서가지고 비서들의 정치가 지금 돋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말을 그렇게 밖에다 하느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는 최초에는 어떤 한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 있는데 예. 그 안에서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는데 이 반대파가 이분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흘려버려서 또 우리가 언론에 흘려버리면 또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 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도가 있었냐 싶었는데 예.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무래도 어떤 비선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 비선 조직이냐? 아니 위에는 비서실장이나 수석보다도 더 어떤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상사의 말에 부인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무너진 대통령 비서실의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취임 후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더 나아가서 징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인정 변호사. 지금까지 비서실장은 저 정책 전문가. 근데 이번에는 정무,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정치인 출신,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좀 대통령실이 확 달라질까요? 확 달라져야죠.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비서와 관련해서 철칙이 뭡니까? 비서는 귀만 있지 입이 없다. 입이 없다. 입이 통상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아까는 뭐 강성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를 얘기했지만 비서는 인분 다물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서포트하는 그 리더의 말씀을 잘 들어서 예. 열심히 일하는 존재. 그게 바로 지금 그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얘기하시는 맥락이 그런 것이고 결국 비서의 원칙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건 오늘 아니겠습니까? 첫 회부터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 공기잡기 겸 어떻게 보면 경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미 그 상당 부분 그 비서실장부터 해서 뭐 각종 수석이 지금 그 사표를 낸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사표를 수리할 건지 아니면 새로 또 물갈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만 어쨌든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정무를 라인에 대해서 밝은 분이 정진석 비서실장인데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했지. 예. 그리고 또 MB 때 정무수석도 하셨지. 그런 걸 봤을 때에 언론 일을 하시면서 요거 청와대 발 대통령 발 뭐라고 하면은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언론인한테는 특종이 되지만 그것이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예. 다른 모든 것보다 비서의 원칙에 충실하라. 당신들 입은 없다. 더 이상 귀만 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강한 어떤 드라이브를 걷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가 영빈관에서 하나 열렸는데요. 일단 화면 좀 하나 볼까요? 자, 오늘 행사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 화면인데 오찬 간담회입니다. 근데 참석자가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운데 있죠. 그리고요, 원형 테이블이 많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총선에 출마를 한 전역 의원들 중에서 낙선하신 분 또는 아예 공천 자체를 못 받아서 낙천하신 분들을 초대한 오찬 자리였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당선한 의원들 또는 당선자보다 낙선한 의원분들을 더 먼저 만난 거예요. 글쎄요. 요거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네. 당선자보다 낙선자, 낙천자를 먼저 초청해서 오찬을 했다. 이건 좀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까요? 뭐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가장 예를 들면 이번 선거 관련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만났다는 의미에서는 유의미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아픈 얘기가 나올 때가 또 이분들이죠. 따지고 보면. 가장 선거에 어려움을 처했고 그리고 결과는 낙선이었거든요. 대부분 수도권에서 선거를 하셨을 건데 얼마나 많은 국민 유권자들에게 이런저런 욕을 많이 얻어먹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분들을 다독이는 게 더 중요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반대로 이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당이나 또 대통령실은 상당히 아플 수 있는 측면이 있지요. 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해를 못했던 게 뭐냐면 예. 총선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국민에게 공개적인 예를 들면 사과, 반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야당 당대표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인사 문제가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뒤늦게 논란이 되니까 그때 가서야 영수회담을 전화를 한 팀이 분명히 있었었고 또 하나는 아니 그 고생을 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만나지 않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만나는 걸 보면서 뭐 하는 거지 지금 이거? 왜 모든 수순이 정반대로 돼 있지? 적어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국민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민의와 선거 결과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여러간 많은 어떤 비난들을 들으면서 이번에 했던 낙천낙선자와의 회동은 저는 그나마 수순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들은 얘기를 이제 제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문재인 정부 다 그만해라. 그다음에 부처 정책에 간섭 좀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친윤정신 지도부 구성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듣기만 하고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게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들은 다음에 바꿔야 되는데 또 이번에도 듣기만 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이게 또 불통인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얘기하면서 불통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낙천낙선자들과 처음 만난 그 초심처럼 예.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어떤 국정 운영 방식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예. 또 조금 있으면 불통이라는 얘기 들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자, 오늘 오찬 간담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뉴스와이드가요.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신 국민의힘 의원분을 좀 취재한 내용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노력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님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고견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어쨌든 이번에 참패한 것은 사실이고 참패의 원인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는 것 같던데요. 오찬 안 하고 그냥 얘기 좀 해봅시다 가지고 했다면 뭐 더 센 얘기들도 나오고 생생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겠죠. 사진에는 그럴듯하게 나왔는데 별로 영향가는 없었어요. 한 70명 모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대통령도 모르다고 많이 두들겨 맞고 그러는 상황인데 나름 노력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더 바꾸라고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오찬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조금씩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취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뭐 한 50여 명. 근데 아마 당 지도부 포함하면 50명 이상이에요, 지금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께,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 고견 많이 들러달라 등등등 얘기했어요. 하나 더 보죠.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요. 대우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 어렵습니다. 소통 강하고 내용이 위로 잘 전달돼야 합니다. 당에서 소외된 사람들 끌어안아 외연 확실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김기용 전 부대변인.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오늘 참석하신 분을 좀 전화 통해서 취재를 좀 해본 내용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네요. 총선 관련해서 여러분들 뒷받침을 잘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네. 미안하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19일 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그때 국민께 죄송하고 뭐든지 하겠다. 저부터 잘못했다. 그런 말씀을 한 거로 이제 국무회의 그 이후에 이제 예.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변화를 한다는 건 그 인식과 반성과 그거를 토대로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변화가 있는 거고요. 예. 뭐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저는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그 전에는 이제 정무수석이 옆에 가서 이제 전화를 바꿔주고 그런 형태였는데 직접 전화를 예. 걸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전화번호를 저장해뒀다는 얘기까지 네,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무수석과 그 다음에 비서실장을 소개할 때 대통령이 또 직접 소개를 하고 질의응답도 예. 받았고요. 그래서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은 이번 상황에 있어서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것도 있고요. 저는 대통령을 제가 가까이서 선거 과정에서 예.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잘 안 변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한 예로 2022년 1월 대통령이 그 전에 12월 울산 회동위에 지지율이 쭉 떨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을 때 대통령이 큰절을 하고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과 소통을 하면서 메시지가 되게 예. 단순화됐습니다. 그때 어떤 자리가 있었냐면요. 그 젊은 청년들과 모인 자리에서 그 대놓고서 앞에서 후보를 교체하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때 이제 후보가 얘기를 다 들었죠. 근데 저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후보의 그 안면 근육의 변화, 떨림 그런 걸 봤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연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연수 문제를 낸 게 뭐냐면 여의도역에서 인사를 하는 거였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소소한 것 같지만 변화의 어떤 시작이었고 예. 저는 영수회담의 결과가 그리고 그 만남이 협치의 복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의 어떤 본격적인 변화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좀 통화를 해본 여기 오늘 간담회 참석하신 의원분이 말씀하신 게 이런 얘기들 본인도 한 게 또 있고 다른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소개한 게 이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 민심을 좀 여러 각도에서 접해달라. 여러 각도에서 민심을 접해달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총리하고 장관에게 좀 권한을 줘라. 네. 그리고 책임을 지게 하라. 직접 권한을 행사하게 하라. 이런 얘기도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한 중진 의원인데 낙선하신 분은 오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따로 중진이면서 낙선하신 분들은 좀 따로 대통령과 만나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희망사항도 좀 밝히셨더라고요. 이거 혹시 따로 좀 추가로 잡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따로 중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예. 이분들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절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직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예, 현역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이게 그 위치가 대단하라가 아니라 여튼 도전을 했지만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현역이 아닌 낙선하신 분들. 네, 그렇습니다. 실은 이제 제가 오늘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왜 받았냐? 김기영 선배 오늘 오시죠? 이러는 거였어요. 거기 참석하는 줄 네,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 중에서 낙선한 사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낙선하신 분들 다 가는 줄 알았더니 오늘은 현역 의원 중에서 의원이었습니다. 낙선하신 분들 물론 갔어요. 이제 그분들이 여러 가지 국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존중하고 해야겠지만 한 번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란 그런 과정 없이 또 예.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한 예로 들 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4시간 동안 40여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찬 시간이 1시간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1시간 반에서 길면 그렇겠지만 한 40여 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기를 길게 못 그렇게 했을 많은 겁니다. 분들이 하시기는 어려운 시간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로 중진 그런 자리를 좀 그런 원했던 아쉬움을 것 좀 나타내시기도 그렇죠. 했어요. 어떤 분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갔기 때문에 우리도 딱 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원외 조직위원장 입장에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만나고 싶으신 거군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민심이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가 영남 위주로 많은 분들이 됐습니다. 수도권에는 경기가 6, 서울이 11명, 그다음에 인천이 2명입니다. 예. 19명입니다. 결국 지금의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영남 위주의 어떤 민심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심을 다양하게 하라는 거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되고 예. 원내도 중요하지만 원내 의사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지금 김기영 전 부대변인께서 원외 낙선, 그러니까 원외 낙선하신 분들도 좀 대통령께서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글쎄 제안일까요? 이런 권고를 좀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오늘 비서실장 얘기, 그다음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낙선하신 분들의 만남 이거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주제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서라도 만났어야 한다. 그렇다면 아프다는 전제가 있어요. 아픈데 진통제 먹고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가서 만났어야 되는데 안 만난 거군요. 그럼요. 지금 화면 좀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을 했죠. 그런데요, 이게 어제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지난 16일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후에 첫 공개 외출을 했는데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가진 거예요. 사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찬한 날과 겹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며칠 지나죠. 3일 지나서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 제안을 했는데 건강상 이유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거절을 한 겁니다. 앞서서는 전 비대위원들은 만났는데 대통령의 만남 제안은 거절을 일단 한 거예요.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요. 자, 그러자 이게 며칠 벌써 지났는데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저런 뒷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갈리는 목소리 저희가 2가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건강이 소진됐다는 느낌은 유세 지원을 오면서 만난 한동훈 위원장한테 강하게 느꼈고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2알 먹고락도 만나셨으면 더 멋있었겠다. 만약에 저한테 그냥 전화 한 통 걸어서 뭐 할까 말까 물어봤다면 네. 저는 이를 악물고락도 만나라. 저는 그거는 한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굉장히 이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거기에 맞춰주는 게 그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아니 뭐 아프더라도 좀 진통제 먹고 웬만하면 갔어야죠. 이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라는 분위기로 지금 얘기를 해요. 약간의 질책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 안에는. 근데요, 반면에 이분은 뭐 킹메이커라는 얘기도 듣고요. 가끔씩 어떤 인물을 보고 아, 별의 순간 이 얘기 자주 꺼내신 분이죠.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자기가 건강상의 이유로다가 안 갔다 그러면 뭐 본인 스스로가 지금 밥 먹을 기분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요. 내가 보기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좀 자기 나름대로의 뭐 희망을 가지려면은 네. 솔직히 얘기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아, 그거를 거절합니까? 갔어야죠라는 분위기가 많은데 이제 당 밖에 계신 분들은 멀어져야 뭐가 된다. 또 이런 뭐야 이게 훈수입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최인현 변호사. 네. 진통제를 먹고서라도 만났어야 했다는 주장과 당 밖에서는 뭐 장래 정치적인 미래를 보면 멀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따로따로 나오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통제 4알이라도 먹고라도 갔어야죠.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유우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는 못 이기는 척 가서 한번 같이 식사하고 다시금 이게 당정 대통령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지금 아까 권영세 의원께서는 예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보수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혹시 것이죠. 약간 좀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이런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신 분들, 지지자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저희도 뭐 댓글이 내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그런 부분을 보고 봤는데요. 약간 험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절차나 아니면은 순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순서요? 왜 첫 번째로 불러야 될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홍준표 대구시장이냐 이건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야당과의 협치라든가 전체적인 전국을 논하기 위해서 사실 실제로 불러야 될 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부르고 4시간 동안이나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 비춰봤고 그러고 나서 그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매 기사라 하면서 그냥 소셜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얹었지 않습니까? 배신자, 폐쇄자 막.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속이 조금 상했을 가능성이 좀 거절한 크겠죠. 배경에는 그 만남이 먼저 있다는 게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걸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총선할 때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떤 그 일정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
링겔투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건 맞고 예. 지난 그 4월 16일 날 그 비대위원들하고의 식사에서도 내내 재채기, 기침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 조정은 의원 말씀처럼 2알 먹고 가야 돼. 2알이 아니고 4알이라도 먹고 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정말 형님, 동생 하면서 좀 새로 한번 우위를 다졌다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원팀 정신은 조금 더 회복하고 야당으로부터의 어떤 이간질 뭐 이런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들고 있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갑자기 뭐 당 밖에 이간질 이런 얘기하니까 웃으셨는데 뭐 그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 강성필 부위원장 아까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 고문이에요 지금. 당 밖에 인사긴 하신데 워낙 이제 이분은 어떤 정치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약간 점치듯이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워낙 대통령과 멀어져야 정치적인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저희 진보주의자도요. 예. 대통령이 부르면 갑니다. 아무리 아파도 가고요. 간다. 예, 또 이간질 안 합니다. 저희. 그 말씀 드리고 싶고 한동훈 그 전에 제가 좀 지적을 해야 될 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건강상 이유로 오찬을 거절하고 또 비대위원들하고 식사했던 거 사실 있잖아요. 그거를 둘 다 비공개를 했었어야 돼요. 그거를 알려지지 말았어야 예. 된다. 본인도 안 갈 거면은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또 그 비대위원들하고 식사한 거를 왜 알립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브리핑을 한 건 아니지만 뭐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만났다고 하고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비난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화가 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항의의 의미로 저는 다 공개해버린 거라고 그런 게 생각해요. 알려진 내용 자체가 그렇다. 예, 그런데 이건 부적절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아직 정치를 더 배워야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근데 그 마음은 저도 이해는 한다. 예. 이제 그게 있는 거고. 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은 뭐 절반은 멀어져야 맞고, 된다 그래요? 예,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대통령과 한없이 멀어지면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잘하는 게 있으면 동의하고 찬성하고 칭찬해야 되고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반대하고 지적해야죠. 예.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의 최적의 스탠스가 아닐까 싶어요. 대통령이요 아무리 힘 빠져도 예. 대권 주자를 만들어주지 못해도 대권을 끌어내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무턱대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잖아요. 예. 또 무턱대고 막 찬성하잖아요. 예. 당원들도 싫어하고 국민들도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사안사안에 맞춰서 국민의 민심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지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 뭐 무조건 멀어지고 무조건 가까워지고 그거 안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평가와 뒷말들이 나오는 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밤입니다. 국민의힘이 공보실 명의로 어떤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된 입장을 냅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나왔어요, 이게. 갑자기요. 어떤 분이 어떤 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일단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동훈 전 위원장 참여하는 단톡방 같은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요. 확인 안 된 추측을 사실처럼 발언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장을 내요. 이 입장을 낸 까닭은요. 그 입장이 나오기 몇 시간 전에 어떤 분이 언론에다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단톡방에서 그러니까 밥 먹자 한 거예요. 장서경 비대위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밥 먹자라고 해갖고 갑자기 이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시간 반 정도 밥만 드시고 가셨고 윤한 갈등은 1, 2차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엄밀히 보면 4번이다. 대통령께서 4번 크게 화가 났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태는 어떠냐.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극대노 상태다. 분노 게이지 최극대치다. 오, 김기용 전 부대변인. 네. 뭐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모두 극대노했다. 근데 뭐 더 극대노했다. 그리고 4번의 뭐 충돌이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만약에 맞다면 더 이상 좀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공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첫째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졌기 때문에 굉장히 허탈하고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뭔가 이게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지금요. 그래서 막 답답해서 제가 낙선 인사를 할 때 와서 같이 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은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이번에 회초리를 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변화를 해야 되고 쇄신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으로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게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걸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 저는 믿고 싶지 않고 정말 책임 있는 자세에 있어야 될 분들이 그렇지 저는 않다고 저는 믿고 싶고 확신합니다. 예. 김종욱 위원장과 지금 어제 국민의힘 공보실이 내놓은 입장 중에서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 단적인 예를 들어서 단톡방 얘기 이거 사실 아니다. 그러면서 또 전반적으로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 유감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일단 단톡방 부분은 강하게 부인을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다른 부분 뭐 극대노했다, 네 번의 충돌이 있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전반적으로 그냥 사실이 아니고 추측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갔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단톡방이 없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있었겠죠. 웬만하면 어느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이 일시 어떤 내용들을 갖다 다 전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소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또는 어떤 보수층 내부에 분열이 있는 부분을 갖다 봉합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 극대노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엄청난 근본적 한계를 느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인 말에 의하면 4번 정도 윤한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갈등이 1월 21일 날 대통령 부인 특검법 문제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에 좀 부응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당의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 이관섭 지금 전 비서실장이 와서 비서실장 사퇴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별 내용도 아니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거기에 어떤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되게 낮은 수준의 얘기였었는데 비대위원장 사퇴하라고 비서실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 그나마 지지율이 좀 좋을 만한 상황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일이 있었고 또 대통령실에 있었던 또 황상무 또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지율도 확 떨어진 측면이 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의 미래 그 비례 순번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례대표 공천 이게 실제로 논란이 많아서 이철규 당시 지금 요 원내대표로 얘기되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엄청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얘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월 1일 날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을 때 지금 직전과 직후에 비대위원장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들. 그러니까 본인은 극대노했는지 모르겠으나 근본적 한계는 있었다. 근데 그 근본적 한계와 관련해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자기를 만난 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다고 하면 좀 절망적인 측면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고요. 저는 저 같으면 극도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후에 내가 대통령과 기존의 관계를 유지했을 때 나에게 정치적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 고민을 했을 것이고 전 그런 고민들 자체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걸 지키겠다. 그러니까 국민한테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극대노 이런 걸 다 떠나서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통령과 같이 호흡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본인의 경험치가 좀 나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고 대통령의 어떤 국정 방향에 대한 내용을 듣고서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이 변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 그런 정치를 해서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 한계를 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느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야권의 갈라치기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요? 이거 갈라치기 아니면 이게 갈라치기 아니면 도대체 뭐가 갈라치기냐고요. 우리가 법률 용어로 전문 증거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CBS에서 논설위원회라는 분이 누구한테 들었냐? 직접 들었겠어요? 몇 달이 건너서 들은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취재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비대위원들이
들끼리 모임 있는 분한테 직접 들은 건지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한 달이 건너서 들은 건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대노를 했다는 것을 들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건강을 이유로 해서 가지 않다 보니까 그 사이를 어떻게 보면 야권 특히 좌파 언론 쪽에서 아주 치밀하게 지금 물고 늘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와 같은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언론인이 민주당 당적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인이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예. 소위 여기 패널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갈라치기 그렇게 갈라치는 게 아니에요. 야권 인사에 대한 총리, 비서실장 인선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예를 들면 언론사에다가 그런 걸 얘기하는 자체가 제가 이런 게 예를 들면 이간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예. 해석을 하는 거 가지고 예를 들면 이간질이라고 얘기하면 여야가 하는 건 다 이간질인 거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최인영 변호사. 언론이 해석이 아니죠. 이건 팩트에 관한 거 아닙니까? 팩트가 확인이 된 거냐고를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했다? 그건 팩트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극대노했다고 한다고 하면 극대노했다 그 이렇게 근거가 설명하는. 뭐냐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확인하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공보실에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갈라놓는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굉장히 대해서 신속하게 사실은 입장을 사실관계를 냈어요. 밤에라도 밝힌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런 상황. 그래서 제가 만드는 극대노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선거 알 수 없는 거를 막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왜 제가 얘기했다고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뭐 언론인이 얘기했길래 지금 그런 내용이 예. 정치권에서 굉장히 회자가 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극대노한지는 모르겠으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느꼈을 거다. 왜? 얘기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면 예. 본인이 좀 절망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분과 관련해서? 저는 왜 그런 선거판을 만들었을까? 오히려 좀 자유롭게 대통령이 좀 비판해라. 어떠나? 예.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지금 한 분이 본인이 이렇게 취재를 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는데 이게 정치권에 약간 파장을 낳고 있는 거거든요. 극대노란 표현. 정치권에서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이 서로를 향해서 극대노였다. 이거는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파장을 일으켰고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추측을 마치 사실처럼 지금 얘기한 거 유감이다. 이렇게 입장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요거 짧게 강성필 부위원장하고 김기현 전 부대변인께 똑같은 질문 드릴 건데 강성필 부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니까 제3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입니다. 밖에서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결국 만날 걸로 보십니까? 결국 만날 겁니다. 만나긴 만날 건데. 시기의 문제입니까? 그냥? 시기의 문제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쯤에 두 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는 그 국민의힘 공보실이 좀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요? 아니 그 알림할 시간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사진 찍는 모습 보여주면 다 끝날 일인데. 전화 통화했다. 그럼요. 그런 일이지 무슨.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그 대통령 시간의 문제가 있지만 만나시긴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든 두 분께서 시간의 어떤 총량의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만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날 때 대통령의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안아주셔야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스르르 놓겠지만 만약에 어색하게 하나만 한 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둘이만 오고 가면 만남 이후에도 계속 어색해질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태도에 달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전 부대변인 요 질문에 더해서 일단 만날지 결국에 만날지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이 끝난 뒤에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전화 통화가 없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건 할 만한 상황 아닌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니 많은 분들이 거꾸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뭐 아는 거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답을 하거든요. 진행자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저는 만난다고 봅니다. 만난다는 보는데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프다는 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안의 본질은 저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좀 더 정무적이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아프다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이유를 때. 설명할 때 네. 뭔가 상식적으로 아니면 일반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유도 그러니까 있을지 진짜 않았을까? 아파서 아플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르게 물론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볼 때 이제까지의 어떤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했다는 것 사실은 자체가 그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거 뭔가 그렇죠. 증폭되는 건가라는 네, 해석이 그렇습니다. 많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 책임성을 가져야 될 뭐 정부나 아니면 집권 여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큰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서운하고 어떻게 보면 대노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분은 더 대노했다, 더 극대노라는 저는 그런 얘기가 표현 나왔죠. 자체에 대해서는 예. 좀 더 뭐 기자이긴 하지만 예. 그런 표현 자체가 대노, 극대노 뭐 이런 표현 자체는 약간 선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화를 했으면 저는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대통령한테 좀 더 정무적이고 좀 더 큰 틀에서 큰 어른으로서 그런 행보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기영 전 부대변인께서 뭐 가장 최근까지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하시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나 좀 더 드려볼게요.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셨던 분들은 총선 결과에 대단히 실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냐 한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런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때, 특히 이런 보수 성향이 강한 지지자분들이 보고 계실 때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국민의힘 예. 지지하는 분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책임에 대해서 저부터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같은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음에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선거가 끝났을 때 잘 되는 집은 또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수 있지만 안 되는 집은 또 하나하나 책임론에 이렇게 시달리 있거든요.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실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저희는 기회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선거 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이재명 예. 두 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특히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예. 선거 과정이나 그리고 또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월하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하고 그분들보다는 우리를 부족하지만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산이고 패착이고 오만이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이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든 그 준엄한 심판, 예. 그 민심의 그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더 국민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김기영 전 부대변인이 원외 낙선자 분들하고도 윤석열 대통령 좀 만나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만나시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미리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내달 초에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당대표도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누가 될 수 있다? 누가 될 것 같다? 누가 물망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내대표는 찐윤, 그럼 대표는 비윤일까? 이런 얘기가 최근에 좀 나와요. 조금씩. 우선 다음 영상에 등장하시는 분은요. 올 초, 그러니까 총선 전이죠. 총선일 전에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몇 가지 사안으로 충돌을 좀 했었어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은 집권 여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거 당시에 국민들께 약속을 했잖아요. 그것은 후보 개인의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당의 공적 약속입니다. 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에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특정인 한 사람이 결정하고 그게 다 따라간다면 정치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총선 과정에서 뉴스와이드를 쭉 지켜보신 시청자분들은 저게 무슨 사연인지 단박에 아실 것 같습니다. 저런 갈등 국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철규,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 인재영입위원장도 맡았었거든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충돌하는 모습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근데요, 최근 이철규 의원의 모습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총선 당시에. 근데 영입된 인재들과 최근에 잇따라 회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보면은 어제군요. 당선된 영입 인재들과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낙선된 영입 인재들과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일은 공천을 받지 못한 영입 인재들과 각각의 약간 그룹을 줬죠. 상황에 따라서 잇따라 만나는 거예요. 그러자 단박에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는 시선은 뭐냐면요. 이거 원내대표 뽑는 경선 얼마 안 남았는데 원내대표 출마 쪽으로 지금 뭔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 특히 당선인들을 먼저 만났거든요. 이분들은 원내대표 경선에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는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등판설, 원내대표 설에 대해서 의견이 당내에서 좀 갈리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이철규 의원이 상징하는 게 결국에는 친윤 아니에요. 당선자들이 다 영남권이에요. 영남권에다가 친윤들이 많고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하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 이철규 의원이 되지 않을까.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 본인이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런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친윤이 죄는 아니고 뭐 대통령과 친하다는 게 죄가 될 수는 없죠. 원내대표가 소위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로 된다면 당 대표는 어느 정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균형을 맞추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최인용 변호사?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도전한다 그러면은 가능성 높은 거 아니냐는 막 시각까지 나오는데 만약에 도전을 한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꾸 이철규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자꾸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나름대로 지금 뭐 재선 3선 해가지고 원내대표까지 하는데 굳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연관성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여권에서 나이연대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나이연대라는 얘기가 있고 당대표 뭐 원내대표 이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나이 역할 분담론 이런 것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벌써 언론에 이미 벌써 호사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뭐 대한변호사협회 선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렇게 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가 현실화되는 부분을 종종 제가 목격한 바가 있는데요.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등판설 도전설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그 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총선일 직전 전에 몇 차례 충돌한 뭐 비례대표 후보 관련된 문제 등등에서 충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당정대가 원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 분담론 한마디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과의 좀 원만한 어떤 의사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뿐만 아니고 원외에 계셨던 분들 나아가 민심을 온몸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실과 약간의 어떤 대립과 긴장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특히 그 이철규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워낙 그 TKPK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많습니다. TKPK에서 만약에 원내대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도로 영남당이냐 그런 비판이 있는데 그와 같은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어떻게 보면 용산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을 해보면은 특히 이번 당선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철규라는 키워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원내와 또 대통령실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결국 지금 뭐 거의 거야 뭐 192석이 되는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그 원팀으로서 전략을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설령 그런 어떤 그 욕을 먹더라도 아까 그 조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친년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럼 현실적인 어떤 대안으로서 지금 현재 그 이철규 당선인 지금 현재 의원이 상당히 유력한 것은 그게 뭐 정치적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친윤 또는 찐윤이라고도 뭐 이런 별칭이 붙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일각에서는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까지 나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평소 조정훈 의원 참 좋게 봤는데요. 친윤이 죄는 아니냐라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친윤이 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 분포를 보면 108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55표를 얻으면 당선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철규 의원께서 당선인, 뭐 인재영입 당선인들 뭐 대략 한 40여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40표 정도 확보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평소에도 인품이 조금 괜찮다고 평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개인기까지 더하면 충분히 50표 이상을 가져갈 것 같아요. 55표 이상은 거뜬히 넘어간다. 네, 그리고 지금 이분을 제외하고 5분 정도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이분 중에서 3분만 나와도 표가 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내부 사정은 잘은 모르지만 겉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패배의 원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화면에서도 이철규 의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한 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참패의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혁신을 하고 국민의힘이 바뀌려면 자꾸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 수평적인 당정 관계에 이루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패배한 게 큰 이유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민심을 예민하게 경청할 수 있는 분이 지도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나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버리니까 지금 다시 도로 어떤 패배의 이유를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수도권 당선자가 너무 적다 또 이게 현실 아니라는 또 시각도 있어요. 적어도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할 정도의 인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등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소환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패배한 사령관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지만 지금 다시 당이 친윤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영남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지지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다시 소환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자, 일단 최인정 변호사는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리고 여기는 왜 이런 말이 강성일 부위원장은 지금 왜 이런 분인가 그럼 약간 지적하시면서 그런 배경 설명을 조금 분석해 주셨는데 다음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아까 제목이 이거였죠. 원내대표가 친윤이면 당대표는 비윤일까? 그러면서 친윤, 오늘 이철규 의원 얘기 나왔죠. 지금 원내대표 출마설이 뭐 강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만남들이 있고요. 그럼 비윤의 여러 주자가 있는데 보시면 나경원 의원이 특히 아까 나이연대까지 뭐 표현을 하도 좀 얘기가 나오는데 친윤계 원내대표가 뽑힐 경우에 당대표는 비윤계 몫이 되는 건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된 분석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면에서 보면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 당에. 대통령의 변화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당의 변화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거는 뭐 집권하고 2년 동안 계속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도 변함이 없어서 그대로 총선 졌는데 그냥 그대로 갈 것 같다. 비대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윤재욱 원내대표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으나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는 이제 워낙 고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5선 이상
중진급들 중에서 누가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접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장은 비대위원을 뽑아야 되지만 그거는 뭐 기간이 길지 않을 걸로 지금 다들 보고 있잖아요. 그 이후면 당대표가 나와야 됩니다. 당대표를 뽑는 과정이요. 김기용 전 부대변인. 원내대표는 친윤, 대표는 비윤. 이런 얘기 지금 정치권 인사 특히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오늘 많이 하시던데 이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또 원내 조직위원장을 얘기를 또 하자면 내부적으로 지금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좀 오가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그 지도부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의원의 어떤 국민의힘 그 당선된 분포를 보면 영남 쪽에 치우친 건 사실이다 보니까요. 이번 당대표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입장, 수도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비윤이나 수도권 쪽에 있던 의원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어떤 얘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만큼은 수도권 출신에서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모든 것들이 일방적일 수는 없고요.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만약에 이철규 의원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그 전당대회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2, 3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을 텐데 빠르면 뭐 한두 달 정도의 기간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 가지를 볼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원들이든 아니면 국민이 포함돼서 이제 룰 세팅이 변화가 될지 그대로 유지될지 모르지만 그게 반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원내대표도 기정사실화로 뭐 이철규 의원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저는 또 이게 무기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변화를 또 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원내대표 중에서 이철규, 박대출, 김성원, 김도읍 여러분들이 또 언급이 되는데 물망에 오른 분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영남권 의원입니다. 하지만 PK 낙동강 벨트에서 살아오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정책위 의장도 했고요. 법사위원장으로서의 능력도 발휘했고 또 원내수석 부대표도 했기 때문에 저는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 하나의 프레임으로서 모든 것들을 규정짓는 건 좀 위험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김종욱 전 의원가 지금 김기용 전 부대변인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철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거는 뭐 정치권에서 다 인정하는 바잖아요. 그게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제 생각에는 이철규 의원이 전반적으로 모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좀 힘이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내부에 있을 것이라는 측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철규 원내대표가 유의미하려면 대화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협치가 없을 때 이철규 원내대표라고 얘기하는 것 그냥 대통령의 친윤이란 은물이 그냥 원내대표를 하는 측면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좋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본질은 뭐냐? 대통령이 바뀌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국정 운영 방향은 옳았다. 세심하지 못했다. 소통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옳았으니까 소통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국민들은 방향이 옳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방향까지도 유연하게 할 수 있으려면 또 협치가 되고 대화가 되려면 원내대표가 적어도 대통령에게 일정한 자율권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자율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파행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하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강원도에 지역이 있습니다만 수도권을 이대로 방치하고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을 것인가? 2016년, 2020년, 2024년 지금 세 번의 선거 과정에서 수도권이 절반인 120여 석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80%씩 뺏기는 선거를 해서는 앞으로 미래가 없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다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는 유연성 플러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여기에 무슨 뭐 친윤이 오건 비윤이 오건 아무리 뭘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제가 굳혀 들어가면 만약에 원내대표로 이철규 의원이 뽑혔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기준과 맞춰서 어떻게 평가하죠? 그러니까 저는 대화 협치에 대한 유연성들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존과 다른 방식, 그러니까 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방향도 일정하게 유연하게 틀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원내대표가 그 여지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의대 정원 2,000명 절대 못 받고 그럼 원내대표가 가가지고 소위 야당의 원내대표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유연성을 줘서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파행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그럼 파행이 되는 책임은 누구한테 갑니까? 오롯이 대통령이 받는 거예요. 저는 2년 동안 그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말씀하시는 게 국정 운영 방향은 옳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고리겠구나. 이 고리를 풀지 않는다면 22대 국회도 만만치 않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면 저는 이철규 원내대표 카드는 그렇게 유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철규 의원은 언론에 지금 설명하기를 일단 뭐 아니라고는 얘기 안 하고요. 검토 중. 원내대표 뭐 등판관에서 검토 중 뭐 이런 얘기 좀 한 걸로 전해줘요. 이런 상황에서 좀 총선이 끝났는데 뭐 날짜가 좀 지났는데 국민의힘에 좀 섭섭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국민의힘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들을 위해서 지지를 하고 뭐 유세도 도와주고 그랬는데요. 보겠습니다. 자리를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고맙고 감사한 표시는 해야지. 그 사람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서로 고생했지만은 그 소주 한잔 해야지 그래도. 근데 소주를 못 드시는데? 아니 나 혼자 먹어도 돼요. 예. 옆에 있으면 되지. 뭐. 네. 윤유 변호사. 아, 김은국 씨네요, 가수님. 아니 선거 끝나는데 뭐 고맙다는 얘기도 없다, 섭섭하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김은국 가수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통화를 하셨어요? 네, 직접 통화를. 평소에 제가 친분이 있고 제 친은 혹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럼요, 했어요. 했더니만 아이 괜찮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기서는 왜 다르게 얘기하셨습니까? 괜찮긴 안 하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아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본인의 그냥 얘기지 뒤끝 있는 분 전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모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분도 그런 거예요. 취지는 뭐냐면은 좌파 어떻게 보면은 그 연예인들은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정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해도 뒤에 보면 방송 출연하고 광고 받고 다 하는데 우파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했다고 하면은 완전히 자기 밥줄 다 끊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걸고 나갔는데 야 이렇게 뭐 다른 당에서 왜 연락도 없는데 약간 그렇죠. 이런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이런 부분을 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은국 씨의 말씀을 잘 그 국민의힘 측에서 새겨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담 반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뼈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자유우파의 소중한 자원들을 좀 더 챙기는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나름대로의 배려 이런 부분들을 김은국 씨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성필 부회장께 민주당은요 선거 때 도와주신 연예인분들이나 약간 이 인지도 높으신 분들한테 끝난 다음에 고맙다고 전화를 당에서 좀 했습니까? 저희는 전화뿐만이 아니라요. 주말에 만나서 축구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요? 네, 풋살도 하고 축구도 하고요. 또 끝나고 나면 당연히 식사도 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수나 배우나 이런 연예인들이 정치에 어떤 개입하는 거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당의 이념이나 성향이나 정책이나 이런 정치하는 모습을 보고 결과물을 보고 이게 국민께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연예인들의 어떤 이미지를 보고 선택을 한다면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일례로 예를 들어서 BTS가 저희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TS 팬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정치권에 끌어들였냐고? 어느 정치인이 그러면 지역구 가서 주민을 만나려고 하겠어요. 연예인 집 앞에 가서 만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연예인의 어떤 이런 선거와 관련된 선거 운동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국 씨가 이렇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좀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약간 섭섭함이 묻어나신 분도 있었나 봅니다. 저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얼마 전에 뭐 술을 마셨다, 입만 댔다, 안 마셨다, 뭐 계속 뭐가 좀 이렇게 가고 있었죠.
이게 당대당 어떤 대결처럼 비춰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약간 분위기는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주제 좀 더 다뤄보죠. 국민의힘은 반격, 민주당은 지금 멈칫한 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수원지검 내의 어떤 장소에서 뭐 술판을 벌였는데 거기서 회유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처음에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후에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도 뭔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의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강도가 약간씩 약해져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검찰 출판 의혹은 여전히 사실이라고 보실까요? 검찰이 출정 일지나 보고받은 진술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의혹 계속 제기된다는데. 자,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앞선 상황도 있어요. 민주당에서 계속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난 18일부터 좀 정리해보면 민주당 의원분들이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당직하신 분들이 수원지검 그다음에 구치소 등등등을 잇따라 항의 방문을 해요. 근데 그날 검찰에서는 특정 날 뭐 특정 시간 이런 게 나왔잖아요. 언제 술판을 벌였다 술을 마셨다. 근데 그 시간과 날짜에 맞춘 출정 기록을 공개합니다. 아니 그때는 이미 그거 떠나서 구치소로 가는 건데 무슨 소리입니까? 약간 반박하는 자료를 내죠. 자 그리고 22일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 조직을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어제 방금 영상에 보시지만 이재명 대표가 약간 수위가 좀 달라지면서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안 했지만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요. 그리고 오늘은요. 민주당 쪽에서 어떤 입장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오늘은 조용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네. 오늘 별다른 얘기가 민주당에서 안 나오는데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준비하는 겁니까? 오늘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수회담 준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그와 관련된 발언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발언을 또 했지 않겠습니까? 어제 나온 발언이 있어요. 네, 그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 저희가 이화영 그 부지사와 관련해서 술판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이 아니구나 우리가 큰일 났구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뭐 멈칫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다른 안건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발언이 나왔으니까 검토 중이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네, 이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사실 저희는요 이화영 부지사가 제시하고 있는 논란, 의혹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원지검도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뭐 논리가 밀린다거나 저희가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저희 나름대로의 다 반박 논리가 있고 또 나름대로 궁금한 점이 많이 있고 밝혀야 될 점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결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인이 최고 활발하게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수원지검도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저는 이것은 강제 수사권을 동원을 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특정하고 있는 그 쌍방울 직원에 대한 어떤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체크해가지고 확인을 한다면 저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대검에 감찰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에서 감찰을 하지 않고 이원석 총장만 또 이런 대응이 나왔는데 뭐 정 안 된다고 하면 전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강제 수사권을 동원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요거 잠깐만 최준영 변호사님 말씀하시러 바로 나오시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 더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이 있어요. 지금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술판 뭐 처음에 술판이 열렸고 거기서 회유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술을 마셨는가 안 마셨는가 이게 좀 진술이 바뀌고요. 그리고 시점,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자꾸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요. 특히 술을 먹은가 여부 이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요 내용이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종이컵에 담겨 있는 게 술인지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입에 갖다 대니 술 냄새가 나서 알았고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다음에 김성태가 그렇게 됐다라는 걸로 이해가 갔는데 그거를 이화영이 그렇게 마셨다는 걸로 보도가 된 거죠.
그러면 원래 얘기한 거는 마셨다고 한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설명이잖아요. 그런데요. 검찰이 자료를 좀 하나 내놨네요. 녹취록인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일 법정에서 처음 이 얘기를 했을 때 무엇이라고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했는가? 검사 쪽에서 아니 지금 뭐 얘기했는데 술 마신 적 있다고 말했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장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술 마신 적 있다고 말했습니까? 예. 술 마셨습니까? 마셨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체 또 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술이었냐? 소주였다. 그러면 소주를 마셨으면 냄새가 났을 테고 교도관들이 안 물어보았습니까? 그래서 한참 있다가 얼굴이 벌개져 갖고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기소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어느 정도 술이 좀 깬 상태에서 기소했다. 이 설명이잖아요. 근데 앞서서는 변호인 측은 안 마셨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지금 뭔가 또 달라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뭔가 강력히 반박을 하고 어제는 검찰총장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장난 라디오처럼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입니다.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최인현 변호사,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진실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화영 부지사와 전 부지사 측에서는 왜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술판이 있었고 처음에 근데 술을 마셨다는 부분도 뭐 장소 등등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에 의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연결됩니까? 저는 정말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재판은 이화영 재판이지 이재명 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논란이 문제가 된 것이 작년 6월 초부터 해서 6월 한 20여일까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심경의 변화가 있으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800만 불과 관련해서 그것을 자기가 직접 하면서 그 경과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요 자백을 했던 거예요. 그 진술에 대해서 번복이 되고 뭐 이것 때문에 시작이 그렇죠. 된 건데. 그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화영 씨의 그 부인이 와가지고 당신 정신 차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싸우고. 예, 굉장히 주목받았던 장면이 그러면서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자백하는 진술에 대해서 증인으로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분들 다 해임하고 완전히 새로운 변호사로 그렇습니다. 갈아버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게 회유가 있었는데 그게 술판이 벌어진 장소였다. 이 얘기가 그렇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그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이화영의 어떤 그 술을 먹이고 해서 회유하고 했다는 것이 100%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의 기본은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피고인 신문했던 그 조서의 내용은 절대적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말고는 두 번째 일인 것이고 그 자체는 증거 능력이 반드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을 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믿을 수가 없고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폭로했는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100% 맞다? 저는 정말 법조인의 ABC라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근데 그건 알겠는데 이게 아까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다 보고했다는 그 내용, 그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를 바로 기소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화영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부지사가 만약에 이걸로 1심 선고에 유죄를 받게 된다면 바로 기소로 연결된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심 판결 선고되면은 아직까지 보류해 뒀던 이 수원지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기소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지금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꾸렸고 그거의 대표가 누굽니까? 곽균택 검사장 출신 이번 당선자 아닙니까? 아까 아무런 어떤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곽균택 검사장님이 지금 당대표 영수회담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지도 않고 아직까지 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진술했던 이 이화영의 증거 자료가 그대로 나오니까 그거를 사실상 반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온 뒤에 어떤 회유 주장 그리고 술판 얘기 나온 뒤에 그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얘기가 자꾸 번복이 되고 달라졌거든요. 설명이. 그렇죠. 예. 이게 법원 판결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올려치기. 검찰은 15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뇌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추정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딱 잡아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로 유죄가 되면은 오히려 올려치기, 검찰의 구형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로 이겨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 대장동이라든가 아니면 백현동 사건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 이 사건을 훨씬 더 신중하게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요걸 좀 제가 하나만 추가로 짧게 질문드리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주장에 뭐 참인지 거짓인지는 지금 뭐 공방이 벌어지니까 이건 뭐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거짓으로 판명이 난다 해도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법방해죄라는 게 있지만 우리는 참고인이나 본인이 거짓말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사실상 당사자 피고인 선서해놓고 내가 판사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어떤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 회유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다고 하면은 사법 방해했다는 취지로 양형에서 엄중한 판결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100% 믿는다는 그 말을 하신 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어떤 사법적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김준욱 전 행정관하고 김기정 전 부대변인께 한 40여 초씩 각각 딱 그냥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먼저 김준욱 전 행정관. 결론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최종 진술은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겠죠. 이재명 당대표에게 최종 진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화영 부인이 그 당시에 담당했었던 서모 변호사와 얘기했을 때 그런 게예요. 박모 검사와 얘기가 잘 되었으니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취지는 어떤 거냐. 이재명 당대표 때 보고했다고 얘기하면 당신은 정치자금법 문제이기 때문에 5년 이하에 5년 이하로 해서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회유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술판이냐 연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2023년도 6월부터 7월 사이에 검사가 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회유의 사유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는 건 이 변호사가 부인하겠다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면 될 문제인 것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전 부대변인.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회유를 했다고 했는데 술을 먹여서 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시간 장소가 다 바뀌고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저는 민심이 이번 총선 민심이 방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생, 그다음에 협치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은 총선 승리하자마자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 출범시켜서 우르르 몰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는 됩니다. 방탄을 위해서 이해는 되지만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오늘 마침표를 찍었는지 아니면 뭐 숨고르게 들어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끌 문제는 아니다. 단순한 문제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다음 준비된 주제는요. 한 1년 반쯤 됐을까요?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이른바 황혼 재혼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뭔가 복잡해지고 약간 파경으로 가는 상황이 있거든요. 일단 화면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지금 선우은숙 씨 등장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아나운서 유행저 씨. 2020년 9월에 결혼했어요. 근데요, 1년 6개월 만에 이혼입니다. 당시 알려진 건 성격 차이. 근데 이게 그 이후에요. 유영재 씨 관련해서 사실혼 얘기, 뭐 숨겼다는 보도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본인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반박을 하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더 나가서
강제추행 얘기까지 나와서 고소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요. 지금 저기 화면 보시죠. 지금.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고소.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빠른 선택을 했어요. 사실혼 관계. 저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어떤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삼혼이다 하는 말씀. 맞아요. 제가 3번째 부인입니다. 저는 선운숙 씨를 처음 만나는 날 상대방의 저의 2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선운숙 씨 역시 결혼 이전에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혼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자, 뭔가 좀 복잡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방금 들으신 영상에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알렸는가 아닌가 이거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2가지 건인데요. 그러니까 삼혼,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이게 좀 반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 게 강제추행건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자 뭐 지금 유영재 씨의 경우는 뭐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워서 그러고 있다. 법적 다툼을 한다. 그래서 선운숙 씨 측에서는 이거 프레임? 궤변에 가깝다. 녹취 들으면 인정하고 녹취 들으면 행위 인정하고 사과했다. 녹취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이것도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언니가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처음 접하고 그 충격에 혼절하십니다. 이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제 들은 녹취에 따르게 되면은 어떤 추행의 사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유영재 씨는 인정하고 미안하고 추행의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이라는 더러운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가사 전문 변호사신 양수영 변호사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좀 연결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양수영 변호사입니다. 자, 우선 많은 분들이 뭐 이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데 처음 이혼 소식이 알려졌을 때는 사유가 성격 차이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논란이 불거졌는데 우선 사실혼 여부를 알렸느냐 아니냐 이게 공방이거든요. 선운숙 씨는 혼인신고 당시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사실 지금 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선웅 씨가 몰랐던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재혼이거나 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이 사귈 당시에 사실혼이 유지되어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만약에 사실혼이 유지된 상태였다면 소위 말해서 선우은 씨가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우은 씨가 법적인 책임을 상대방에 물어야 되는 경우죠. 예. 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선우은 씨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마 재혼을 강행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는 바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결혼을 결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법적으로도 삼혼이다 이렇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예.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시고 혼인관계와 관련해서 증명서를 떼어보면 본인이 몇 번째 부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 아마 그 부분을 절차를 그냥 진행을 안 하고 떼볼 생각을 전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유영재 씨에 대한 신뢰가 컸던 것으로 보여져서 예. 지금 뭐 나중에 이제 재판상 밝혀져야 될 일이겠지만 예. 당시에 사실혼 존재 여부는 몰랐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그 이후에 불거진 게 이게 단계적으로 나왔어요. 이제 강제추행 혐의인데 네네. 의혹이에요. 지금 네. 뭐 친원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유영재 씨는 이게 뭐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뭐 성추행에 프레임을 씌웠다는 얘기는 뭐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정확히 있었던 일이 성추행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강제추행이나 뭐 나아가서 성폭력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 당시에 두 분이서 이제 뭐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 비밀을 엄수하겠다라는 합의를 하고 이혼을 하셨다는 내용이 아까 인터뷰 보니까 보이던데요. 예. 하지만 이거는 이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밀 누설 여부나 뭐 비밀 엄수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 협의 당사자가 아니라 언니가 고소를 하셨다고 하니까 예. 일단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녹취록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이거는 글쎄요, 일단 그것도 뭐 내용이나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이거는 어떤 영향을 좀 주는 겁니까, 그럼? 대부분의 이제 그 성폭력의 경우에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범죄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더군다나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과를 했다,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다라는 녹취가 있다면 예. 상당히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지금 언니라고 한다면 친족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폭력의 경우에 그렇게 특히 친족 간의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예. 비밀스러운 장소,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많이 그렇게 범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지금 앞으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뭐 기사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금요, 선우은숙 씨하고 유영재 씨는 이미 이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네. 선우은숙 씨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혼인데 예. 그게 아니라 아예 혼인 자체가 문제다라는 내용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 그거는 이제 기망에 의해서 혼인 의사를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의 주장인 거죠. 혼인 그럼 취소 이혼이 사유에 아니고 아예 해당하고요. 혼인이 없었던 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네. 그러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걸 별도로 지금 이혼을 한 상태지만 이거를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은 걸로 만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네네. 이런 건 통상 법원에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합니까? 혼인 취소나 무효는 법원에서 좀 엄격히 사유를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사례로 보면은 당시에 혼인 의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혼인을 강행했겠느냐, 그런 의사를 표시했겠느냐, 일반인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사유라면 예. 이거는 기망에 의한 혼인 의사 표시다. 그렇게 해서 혼인 취소 사유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혼과 관련해서 만약에 선우은숙 씨가 이를 알았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했겠느냐, 예. 이걸 이제 기준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예. 상식적으로 이렇게 혼인 의사를 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법원이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선우은숙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질문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양소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인영 변호사가 지금 그냥 귀를 쫙 이렇게 하시면서 잘 들으셨는데 지금 이상한 굉장히 뜻밖의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좀 받아들이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축하 속에 재혼을 했고 그다음에 1년 반 뒤에 이혼을 했는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이 깜짝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하나 빠져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영재 씨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그 유영재 씨를 상대로 해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와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선운숙 씨에 대해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좀 전에 지금 양 변호사님이 하신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그 부분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여 작가란 분 같은 경우에는 졸지에 갑자기 내 남편 뺏긴 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관계했던 그 여성분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혼인 취소 소송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여 작가란 분, 결국 그 유영재 씨의 부인이라는 분이 그 사실은 배우자라는 사람이 유영재 씨 상대로 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해올지 그 부분도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소송전이 굉장히 복잡하게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보신 거네요.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많은 분들이 뭐 깜짝 놀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